네, 7월 15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0.13%, 0.12% 오른 반면 나스닥은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시각과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섹터별로는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유틸리티가 0.8에서 0.9% 안팎 올랐고 에너지 섹터는 2.9% 내렸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아이폰 생산이 20%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에 애플 주가가 2.4% 올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WTI가 배럴당 72.9달러로 3.1%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합의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5%로 내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총 10개입니다. 먼저 주식 전략 경제 쪽부터 듣겠는데요. 전략 인사이드 퀀트 자료입니다. 김재은 하재성 연구원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들 좀 정리를 해본 자료고요.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도래를 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느낌은 어닝 쇼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통상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1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59조 되어 있고 2분기가 지금 추산으로는 53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대비 2분기가 숫자가 낮은 거죠. 이런 가운데서 전망치들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해야 될 금액 자체가 좀 높지 않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은 이런 실적이랑 주가 간의 상관관계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다만 그 4개 분기 정도 연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났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는 기업들은 눈높이가 상당히 이제 내려가면서 주가적으로도 좀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관련돼서 한 2가지 정도 체크해야 될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가 중형주보다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초 이후로 중형주의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어닝 이 개선의 지속성인 측면에서는 중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좋고요. 중형주는 최근에 약간은 피크 찍고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의 어닝 주도력이 점차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종목별로.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기준으로 이 PPI가 한 2%를 터치를 하고 나면은 이 미국 기업들의 마진이 어느 정도 이 고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왔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CPI와 PPI 갭도 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크게 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기업들이 이 원가 오른 부분을 이 제품가로 전가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마진 압박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짝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미 미국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이제 시리얼을 생산하는 제레알 밀스라는 기업이라든지 잘 아시는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보면은 이 가격들, 이 제품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가 좋고 이 수요가 몰리니까 이 기업들이 이 전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보고서 나온 기준으로 보면은 화학이라든가 조선 같은 기업들은 이 기업들 이 코멘트에 보면은 이 원가 상승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PPI 오른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매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어닝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좋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철강, 자동차, 의류 이런 업종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이 실적으로 3분기랑 4분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3,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망치상으로는 1분기가 59조, 2분기가 53조, 그다음에 3분기가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고요. 60조, 그다음에 4분기가 54조 이렇게 이제 1분기, 1, 2분기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소강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이제 완화되기 때문인데요. 12개월 그로스 값이라든지 어떤 YOY 이런 것들은 이미 고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치는 전망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어닝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멘텀은 사그라드나 금액은 높게 나오는 것이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업이익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월간 글로벌 ETF 8월호 자료입니다. 행동주의와 ETF의 만남 하재성 연구원입니다. 네, 월간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ESG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최근에 뜨거운 상황인데, ETF 시장에서도 ESG ETF들로 많은 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 책임 투자 유형 중에서 기존의 ESG ETF 같은 경우에는 ESG 점수를 기반으로 ESG 점수가 높은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실는 이런 류의 전략이 대부분인데요. 주주 행동주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기존의 ETF에서는 이런 전략들은 볼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난 5월에 엑손모빌의 이사회 교체에 성공한 엔진 넘버원이라는 이 소규모 행동주의 투자 회사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ETF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지난 엑손모빌의 이사회 교체 이후에 이분들이 이 ETF를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엔진 넘버원 트랜스폼 ETF라는 상품입니다. 이 ETF는 기존의 S&P 500 ETF와 거의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구현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패시브 ETF들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데 반해서 이분들은 자신의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직접 이 행동주의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 10월에 이미 미국에서 행동주의 투자 관련된 ETF가 하나 상장을 했었는데요. 티커가 ACTV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타겟이 된 종목을 직접 바스켓에 담는 전략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상장 이후에 수익률이 약 55%를 달해서 상당히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주의 관련된 ETF들도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도 최근에 액티브 ETF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국내에도 적용이 된다면 주주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ETF 시장에서는 역시나 테마 ETF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ETF, 메타라는 ETF가 미국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 미국 반도체 투자 ETF와 모빌리티 테마 투자 ETF가 상장을 했고, 흥국자산에서 액티브 ETF 두 종을 신규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ETF 포트폴리오 추천 리스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이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3페이지, 4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하반기 자산 배분 전망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는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최선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 주식 ETF를 중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 대체 투자 쪽에서 리츠라든지 이런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다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있고, 한국 채권에 대해서만 투자 의견을 매수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관련된 ETF를 포트폴리오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코멘트 발표합니다. 권하민 연구원. 네, 전일 원달러 환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이제 장중에 원달러 환율 1,150원까지 이제 진입하면서 연고점 경신했는데요. 최근에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리스크 오프,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 미국에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내 코로나 상황 악화,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말 7월 초만 하더라도 사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엔화 강세, 미국채 금리 하락 등 디플레이션 우려의 이제 컨셉이 좀 확산이 됐었는데, 전일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가 이제 다시 한번 달러 강세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원화 약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고차 가격 영향이 컸던 만큼, 그리고 이제 그 외 물가도 견조한 만큼 일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그 시장 반응만 보면 물가 지표 발표 나오고 장기 금리가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델타 변이 우려 속에서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이 나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3분기 달러 지수는 조금씩 더 레벨을 높이기보다 우하향, 하향 안정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의 경우 지금 특히 다른 통화보다 약세폭이 큰 이유가 결국 대내 코로나 상황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자료 뒷페이지에도 있지만 사실 지난 2차 그리고 3차 코로나 유행 시기인 8월, 12월과 비교해 보면 글로벌리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워낙 혼자 이제 약세를 가다가 정확히 이제 8월 말, 12월 말 각각 코로나 상황이 둔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과 맞물려서 레벨을 빠르게 낮추면서 이제 다른 통화와 갭을 메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결국 확진자 수 둔화 그리고 백신 확보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을 기대하고 있고요. 기존 뷰인 1,160원 상단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상회할 경우에는 오버슈팅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원달러 환율 밴드 예상 밴드 연말까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밴드 상단을 좀 돌파할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밴드 자체는 저희가 3분기 그리고 이제 4분기 합쳐서 하반기 연간으로 1,060원에서 1,160원 봤었고요. 네, 아마 3분기에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델타 변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 평균 레벨 자체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단을 일단 1,160원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여전히 점진적인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료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유럽 같은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의 경기가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아직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의 밴드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1,160원이 넘는 오버슈트일 경우에는 사실 지금보다 더욱더 델타 변이가 심화되거나 대내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시장 이 가능성은 좀 크게 보이고 있진 않지만 시장 예상을 좀 많이 앞서는 테이퍼링, 연준의 조기 긴축 시그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주식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박주선 연구원. 네, 일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미쓰미 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기계류나 기계 부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상사 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납품 기업과 직접 계약하지만 하위 기업들은 이런 상사 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제품을 좀 조달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월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최근에 제품 생산을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부품을 좀 구매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한편 업종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야스카와 전기는 최근에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 30%가량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영진은 글로벌 제조업 전반의 설비 투자가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조금 강한 워딩을 사용을 했고요. 반도체라던가 전자부품, 자동차, 공작기계, 제조업 전반에 걸친 수요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라던가 각종 부품 공급 차질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하위 경쟁사들의 리드 타임이 장기화되면서 업종 상위 기업들의 신규 고객 증가 효과도 누리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이 두 개 기업들의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설비 투자 관련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기계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향후 수주 상황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례적인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는 이런 설비 투자 관련 업종 내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 전에 일본 내 설비 투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수를 좀 공고드리겠고요. 저희가 해외 주식 유망 종목 포트폴리오 내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화학과 DMG 모리가 이러한 전망에 부합하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적 호조와 관련해서 그 일본 내가 27% 5월달에 증가했고 해외가 30% 증가했다라고 하셨는데 해외 쪽에서는 어느 시장이 좀 특별히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지표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전체적인 공작 기계 수주액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 쪽 수치들이 상당히 잘 나와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피크아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절대액 수준으로는 아직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0%, 140% 이렇게 나오다가 90%, 80% 정도로 낮아지는 거라서 피크아웃이라기 보다는 지난해 있었던 기저효과 영향이 오히려 앞서 있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분기 초 정도까지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주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 리포트 발표합니다. 황유식 연구원. 네, 환경산업 발표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EU에서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이제 Fit for 55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Fit for 55는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이 지난달 제정이 됐고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토지 사용, 교통, 세금 정책 등 내용들이 좀 포함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탄소 거래 제도 ETS, 내연차 규제 상향 강화, 재정 지원 정책 등을 좀 전방위적으로 좀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국경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출에 있어서도 유럽 내의 감축 효과가 상대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이제 파급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국내 기업도 이 강화된 규제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야지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이 법안을 보면은 크게 5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이제 EU 그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겁니다. 지난 16년간 발전 에너지 쪽에서 ETS를 통해서 43%를 감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확대해서 항공에도 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도로 운송이나 건물에도 확대 적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배출권 거래를 함으로써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지랑 이제 농업, 임야에서도 탄소 감축을 강화하고 유럽에 3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 심고 그래서 3.1억 톤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이고요. 35년도까지 비료 사용과 가축 농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에너지 분야입니다. 가장 많은 탄소 배출 분야고 이 감축 목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32% 목표였는데 30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목표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공부문 건물 개조를 매년 3%씩 개조를 해 나가겠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도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운송 분야입니다. 탄소 배출을 21년 기준 30년까지 55% 감축하겠다는 거고요. 35년까지는 100% 감축을 한다는 겁니다. 신차 판매를 35년까지 전면 금지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상당히 좀 강화된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제 운송에서 나온다. 결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성장 속도가 좀 촉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규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원을 위해서 고속도로에는 60km마다 충전소 설치하고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노력이 사실 해외에서 그냥 생산해서 오면은 굉장히 탄소 누출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M을 26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 내 감축 활동만큼 유럽 외에서도 감축을 해야지만 교역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럽의 이 강화된 제도에 맞춰서 탄소 감축을 국내 각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관련된 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건자재 산업하고 한샘 같이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네, 건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단계 강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분양 물량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때 주택 분양 비중은 4대 6 정도로 하반기 때 좀 집중돼 있고요. 특히 3분기 때 몰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과 9월에 5만 세대 이상 계획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 물량의 한 25% 정도를 이제 7월, 9월에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7월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요.
2020년 3월 그리고 11월, 12월에도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분양 물량들이 좀 다소 지연됐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들이 이번 3분기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들 보면은 4분기 때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때 대략 한 14만 세대 정도 진행을 했고 올해 4분기는 8.8만 세대로 작년보다 적게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밀린 물량들이 4분기 때 소화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분양 물량 예상되는 40만 세대 이상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주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장 심플한 전략은 상반기 때 분양을 많이 했던 건설사를 보는 게 그래서 하반기 때 분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건설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DL ENC 같은 경우에 착공 물량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상반기 때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부터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사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35% 이상 분양을 했기 때문에 관련 위험들은 좀 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분양 시장은 소위 핫하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내년으로 이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부터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됐고요. 인천 계양, 남양 진접, 그다음에 성남 복정, 의왕 청계 같은 지역들에서 청약이 진행되고 실제로 이제 분양 받는 건 내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전 청약 공급이 증가되는 효과들을 먼저 정부가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샘 말씀드리면요. 어제 이제 장전에 이제 스팟 코멘트로 나간 자료이고요. 어제는 인수설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됐고 실제로 IMM에 매각이 됐다라는 뉴스가 오후에 좀 떴습니다. 내용은 조창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지분 30%를 IMMP에 이제 넘기고 그다음에 대략 한 1.8조 원 정도 규모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가로 봤을 땐 25만 원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괴리는 커 보이는데 한샘은 자사주가 26.7%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는 당연히 포함돼서 이번 인수의 매각에 넘겼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E가 일반적으로 인수를 했을 때 아무래도 지분율을 좀 높게 갖고 가는 경향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목적으로 사실 이번 한샘 인수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기업 가치는 대략 전량 소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8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테크니컬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넷마블 발표합니다. 안재민 연구원. 네, 넷마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6월달에 출시한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일본하고 한국, 대만에서 이제 양호한 성과를 좀 거두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3분기에는 좀 실적이 의미 있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들이 좀 있는데요. 코웨이, 하이브,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이렇게 있는데 NC소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업들은 지금 주가 상승이 좀 최근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 자산 가치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제2의 나라가 실적 성장을 기여를 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작들이 좀 있는데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임은 지금 사전 예약이 이제 들어갔고요. 기존의 마블 퓨처 파이트라고 좀 성공했었던 게임의 후속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게임, BTS 활용한 BTS 드림, 머지쿠의 아일랜드 이런 다수의 신작들이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좀 라인업들이 좀 있어서 하반기에 주가 흐름들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엠로 이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엠로는 상장 예정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고 올해 7월 말쯤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될 예정인 기업이고요. 기업 효율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특징적인 부분이 구매 SCM이라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SCM이라는 것들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기획될지 실행될지를 하는 건데 향후 이 IT 인프라가 보급되면서 SCM에 대한 보급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단순 구매 쪽에서
뭐 기업 생태계 건전성 제고라든지 사회적 책임 강화라든지 동방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엠론은 국내 1위 SCM 사업자로 시장 점유율은 약 40%고요. 대기업 기준으로 약 80%가 동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으로 연결된 중소기업들도 동사의 제품을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한국전력이나 뭐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공사 등으로 공기업 고객사가 확대되면서 동사의 이런 매출 성장성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기존 서비스 외에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추가 실적에 대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도입 시 매출이 구독 형태로 전환되며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 비중은 작년 3.5%에서 올해 7%까지 올라왔고요. AI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도입 시에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전망치로는 501억 매출액, 영업이익 91억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PER이 약 19배입니다. 기업 운영 효율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의 평균이 약 20배 후반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상장 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56.5%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해외 주식 보선철강 말씀드립니다. 보선철강이 8월 출고 가격을 동결을 했습니다.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동결을 한 건데 저희가 보선철강을 언급하는 이유는 중국의 철강 산업은 전 세계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업황과 주가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8월 출고 가격 동결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유통 가격이 약했었고요. 계절적인 비수기, 중국 정부의 원자재 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 시장에서 중국 철강 가격은 지난 5월 12일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가격도 한 10%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열연 가격도 한 11%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점은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중국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 바닥에서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출 가격도 조금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가격도 한 3% 정도 반등을 해서 바닥을 좀 잡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철광석 가격은 216달러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한 7.1%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철강 제품 가격 대비는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강점탄 가격 같은 경우는 한 2달 사이에 거의 84%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강 가격 상승을 지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의 정책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라든가 원자재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은 조금 경기에 대한 우려 혹은 가격 상승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하고요. 그렇지만 하반기 철강 감산 같은 것들은 또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종합해서 보면 중국 정부의 가격 통제의 의지 속에서 철강 가격은 높은 원료 가격과 계절적 수요기 도래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론 등에 의해서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하반기 감산에 대한 기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 베이스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낙관론 등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